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세법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기타 남아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특례 부분 있습니다. 특례 여기 나온 것처럼 법인세, 법인가세, 신탁재산하고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연결법인세, 청산소득 정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교수님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실제 실무에서도 관심 갖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법인 관련된 소득 법인세 쪽은 챕터를 하나 따로 빼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이렇게 이제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틀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스킵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틀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외에 이 확장성으로는 괜찮지만 법인세 쪽에서 틀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세 가세 신탁재산 같은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이제 신탁재산 쪽이 이제 계속 법이 이제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한번 그 시험에 가볍게 이제 지문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탁자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위탁자, 수탁자의 관계, 그다음에 재산 소유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소득이 누가 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부분이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러니까 흔히 우리 실무에서 연결법인세라고 그럽니다. 연결법인세는 우리 IFRS가 2010년 이때 정도에 이제 우리가 도입이 돼서 IFRS 도입에 맞추어서 우리 연결법인세도 도입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개별 법인 위주로 이제 법인세를 냈었는데 IFRS 도입하면서 연결법인세가 도입했습니다. 연결법인세 도입한 취지는 우리 지배구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A 밑에 A1이라는 사업부, A2라는 사업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한 법인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인데 B라는 회사는 C, D로 동일한 사업부인데 이제 법인체로 있는 거예요. 법인체로 있어서 얘는 연결, 얘는 개별이면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가 다른 거죠. 지배구조가 다른데 세금이 다르다. 이거는 법인세 쪽에서 조세 중립성이 이제 훼손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세 중립성을 우리가 맞추자. 법인세 때문에 어떤 그 조직에서는 이런 형태, 어떤 형태는 이런 형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조세 중립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뭐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IFRS 도입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법인세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최초에 도입해서부터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결법인세 관련돼서는 실제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도입한 2011년, 12년 이때 초창기에만 나왔고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법인세를 실무에서 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는데 처음에 연결법인세가 이제 감세 효과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법인 단위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법인세는 생각만큼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뭐 확대되거나 안착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결법인세 관련된 거는 간단한 조문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기 전에는 연결법인세이기 때문에 우리 고급회계에 있는 연결, 조정, 연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이 얘를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급회계 쪽에 연결 재무제표 관련된 개념을 숙지하신 다음에 얘를 보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숙지하지 안 된 분들은 얘를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앞에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을 영리하는 상태에서 법인세를 낸 거고, 이 청산소득은 영리법인도 결국에는 이제 청산하고 해산하고 없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법인세를 가세할 것이냐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크게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회사가 이제 설립하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법인세 규정에 따라 하는데, 요 계속 사업할 때 법인세를 아무리 잘 적용하더라도 우리 법인세가 이제 미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지 탈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세가 이 계속 사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가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세소득이 남아있을 거예요. 청산할 때 가세소득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우리가 가세하지 못한 부분을 청산할 때 가세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소득이 나면 소득세를 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재산을, 내 갖고 있는 소득으로 인한 내 재산을 남들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다시 한번 또 가세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도 최종적으로 청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인세 미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청산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가세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가볍게,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법인 가세 신탁재산에 대한 각서염도에 대한 법인세 가세 특례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거는 이제 신탁재산, 우리가 이제 법 조문에 적용 순서가 있는데, 1장, 2장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 법인세라면 일반적으로 1장, 2장을 적용하는데, 1장, 2장 우선해서 우리가 법인가세 신탁재산이 있다면 2장의 1을 먼저 적용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게 있으면 우리 법인가세 신탁재산의 조문을 먼저 적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법 하시는 분들에서는 특별법이라 말을 하시는데, 우리 법인세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특별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별법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신탁재산은 우리가 이제 맡기는, 우리가 신탁하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탁자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가세 수탁자는 가세를 받는 사람이죠. 수탁자는 법인가세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 위탁하는 사람이 있고, 법인인데, 이쪽에서 이제 수탁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신탁자산.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신탁재산, 그 법인 자체에 법인 고유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각각의 구분해서 얘따로 구분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를 별도 관리해야 되고, 별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다 우리 법인 고유재산하고 신탁재산을 다 별도로 관리해야지 나중에 국세청이 조사하거나 나중에 세법인세 납부할 때 다 쓰면 우리가 납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은 우리 구분한다. 신탁재산하고 그 외 일반 자산하고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의 수익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납세 의무도 진다.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가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 우리 이제 요 위탁자한테 이제 배부를 하겠죠. 요거는 우리가 배당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볼까? 사업소득으로 볼까? 배당으로 볼까? 이렇게 이제 서로가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맡기고 이 사람들이 굴려서
주는 배당.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내 재산을 돌린 거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소득세를 할 때 배당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수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자산에 기속된 소득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자산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사업이라든지 보면 여기 이거는 그 국세청이 이제 관리의 이제 편의점이죠. 우리 행정관청의 편의점을 위해서 신탁자산에 기속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대표 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자산에 대해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납부해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행정관청은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자가 통해서 행정처를 다 하는 거고, 내 법인세를 대표자가 못하면, 대표 수탁자가 못하면 그 외에 수탁자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납부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국세관청에서는. 그래서 여러 명 있을 때는 각각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표 수탁자가 신고한다. 그렇지만 납부는 연대 납부 의무를 준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했죠.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행 잉여금 처분이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인 신탁재산, 신탁에서 소득이 일어났잖아요, 소득. 그 부분에서 이제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을, 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했다. 배당을 하면 요만큼은 이제 공제해서, 수익에서 공제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은 그러니까 이중납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중과세. 우리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배당받은 우리 위탁자, 배당받은 데서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수탁자한테는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은 우리가 뭐 법인의 신탁받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자가 이제 배당받은 이 수익자가 이 배당이 이제 그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인 경우는 세금 안 내겠죠. 그러면 어서 받아야 돼요. 국세청에서. 그럼 이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자의 배당이 이제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는 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중과세가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법인한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익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이랑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시탁재산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시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말은 어렵게 썼는데 수탁자가 바뀐 거예요. 수탁자가. 그러니까 법인 1에서 법인 2로 바뀐 겁니다. 바뀌면 자산과 부채 이전 가액을 수탁자 변경을 현재 잠복가액 보아 이전에 따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관리 주체가 바뀐 거지. 이 신탁재산의 실소유권은 위탁자잖아요. 실소유권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 금액으로 옮긴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분이란 건 소유권이 이동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바뀐 겁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의 의무 관계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소유권 변동이 아닌 거예요. 소유권 변동은 아니고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신고비 납부에서는 우리가 중간에만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신탁재산 관련한 법인세도 중간에나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죠.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징수 아니한다. 이런 예외적인 것들, 금융회사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원래는 원천징수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안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연결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관련된 거는 일단 그 신탁받은 수탁자가 신탁재산하고 자기 고유재산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납부도 한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복수일 경우는 대표 수탁자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표 받은 사람이 법인세를 못 내면 연대에서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 변경할 때 신탁재산을 이제 이전할 때는 우리가 소유권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 금액으로 이전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법인세입니다. 연결법인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IFRS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기준이 도입되면서 2010년, 11년 이때 그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되면서 법인세 쪽도 연결법인세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해외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은 이미 한참 오래전부터 연결납세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자회사. 국내죠, 국내. 거의 100% 자회사만 우리가 연결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올로와 나싱입니다. 올로와 나싱.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가 이제 100% 자회사가 이제 10개 있으면 이 중에 7개 말고 3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10개에서 모두 하든가 10개에서 모두 안 하거나 올로와 나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사례는 이제 굳이 100% 아니어도 되고 80% 이렇게 식으로 지분율을 약간 좀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연결납세 방식 적용은 보면 이제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제 완전 모법인이라 해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최상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위 회사로 보면 되고, 그래서 다른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내국법인. 그러니까 A가 100%가 있으면 이 B가 다른이고 이거 지배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배하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니네까지 굳이 연결납세까지 하지 마.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고 이런 법인, 내국법인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해당은 국내 내국법인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100%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연결납세 제도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법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 지배하는 거의 이제 100%를 의미합니다. 100%.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 거의 100%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법인 적용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0개 중에 있으면 10개 모두를 다 연결납세를 적용해야지 10개 중에 일부는 포함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에 나오기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결납세법인 적용하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일치해야 된다. 이것도 고급 회계 쪽에는 연결재무제표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세관청에서도 다르면은 이게 뭐 납세하고 법인세 관리하고 결승무 이런 게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우리나라 일치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였냐면 법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금융회사, 특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법령 등에 의해서 주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법령 등에 의해서 연결 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 자법인은 해당 내국법인 자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연결납세 때문에 내 회계연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 는 거고.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우리가 연결모법인 납세지. 그러니까 예외로 구항이 납세지로 예외죠. 연결법인 납세지는 우리가 연결모법인 납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모법인, 최종 모법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지배라는 말은 뭐냐는 그 조문인데, 완전지배는 그냥 100%.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거 보면 주식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 출자점에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의결권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고급 회계에서는 실제 이 회사가 내 자회사냐 아니냐 따질 때 의결권 중심으로 따지는데, 우리가 법인세, 연결법인세,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우리가 발행 주식 총수를 다 갖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로 있으면은 우리가 세무조항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간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선주든 뭐든 네가 발행한 주식 총수를 다 갖고 있는 회사에서만 법인세를 적용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사주조합 같은 일부 이제 복진하든지 좋은 의미로 이제 갖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 이내, 그런 주식들이 이제 5%. 우리 사주조합 같은 이런 외부 극히 비지배 지분이 일부 있는 경우, 5% 이내에 있는 경우는 97%지만 우리가 완전 지배한다고 봐줄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법령에서 연결납세 적용할 때 예외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 법인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 법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산 청산유인 법인도 굳이 연결납세까지 적용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얘네들까지 연결납세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문, 그러니까 우리 출제지문,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결납세제도, 연결법인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 아느냐 해서 기본적인 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우리가 연결납세관에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들은 연결사무소 개시일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경우에서 국세청장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10일 이내에 한다. 개시일부터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연결납세 적용 신청서 제출하는 연결 대상 법인 등은 연결 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해야 된다. 사업은 당연히 신고해야겠죠. 그 다음에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하게 이제 승인여면을 서면으로 국세청장이 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보험의 납세지 관할 국세청장, 이분이 연결보험의 납세지가 이제 가세관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국세청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더 이상 연결납세 제도를 하지 마. 하고 이제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이거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뭔가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을 때는, 우리 국세청장이 가세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거라서. 그러면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할 수 있냐? 우리 그 세법에서는 웬만하면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세 사업자도 자기가 포기해서 유리한 걸로 갈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뭐 네가 어려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유리한 쪽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A하고 B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으면 얘를 처음에 선택했어요. 그럼 얘를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면세 사업자를 했지만 우리 가세 사업대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는 거죠. 왜냐면 뭐 바로바로 이제 변경하면 탈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세법의 기본 컨셉입니다. 적용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상 이내에 연결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년 이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4년이 지나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자법인 추가는 어떻게 되냐? 연결법인의 추가는 고급팩에서 여러분들 자료 봤듯이 이제 크게 인수가 있고 설립이 있습니다. 설립은 내가 뭐 100% 처음부터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 조정 연결 납세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회사가 이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립 시점부터 우리가 연결 그룹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수할 때부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무조정도 해야 되고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인수하는 시점부터 연결법인세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수한 다음 연도까지 인수한 다음 연도부터 연결법인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는 이제 반대로 설립을 하지만 우리가 합병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해서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또 어렵지 않잖아요. 합병해서 없어지니까 그대로 합병 시점까지 내가 연결법인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해서 제외되는 거였어요. 매각해서 제외되면 요 기간 동안 또 연결법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라서 제외할 때는 그 전년도까지 제외하는 그 해에서는 연결법인세 법인에서 빼주는 겁니다. 제외할 때는 그 연도에서 빼주는 거고 인수할 때는 그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외나 그러니까 인수나 매각하면 이벤트가 일어난 해는 연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완전 지배가 성립하는 날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거고, 그렇지만 설립했으면 설립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결자법인 배제. 배제는 우리 고급팩에서 연결제외입니다. 연결제외. 세법에서는 배제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뭐 세가 쓴 연도가 하면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 이벤트가 일어난 해는 적용하지 않고 그 전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까지 부분이 우리 연결납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약간 계산구조입니다. 계산구조는, 뭐, 뒤에 줄줄줄 나오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실제 연결납세 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계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계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2차라든지 약간 이제 못 맞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게끔 유도하려고 나눈 거지. 여러분들이 뭐 연결납세 제도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 맞히려면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문제 만들기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요 정도 하는 1, 2, 3, 4, 5단계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